2002년 10월 서울 신촌 한복판에서 21살 여대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23년의 세월.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질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낡은 다이어리 속 암호화 재개발 현장에서 기적처럼 발견된 mp3 플레이어를 단서로 23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3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그날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범인은 셋. 그리고 모든 걸 알면서도 23년간 침묵했던 단 한 명의 결정적 목격자. 당신의 이웃일 수도 있는 평범한 가장의 얼굴.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침묵이 깨졌다. 23년 만에 밝혀진 신촌 여대생 3인조 납치 사건의 전말. 풀 스토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의 가을은 유난히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온 나라를 붉게 물들였던 월드컵의 함성이 잦아들고 사람들은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사회부의 막내 기자였던 저는 그저 그런 사건 사고들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2002년 10월 14일 밤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젊음의 열기로 언제나 소란스러운 신촌의 밤거리. 그곳에서 21살의 여대생 이수연 양이 마지막 흔적을 남긴 채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수연 양은 그날 저녁 과 동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촬영한 스티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사진 속의 그녀는 다가올 비극을 전혀 예감하지 못하는 듯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그녀가 향한 곳은 신촌역 인근의 한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휴대전화가 막 보급되던 시절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굳이 공중전화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눈 짧은 통화가 그녀의 생존이 확인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늦게서야 경찰서를 통해 이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단순 가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20살 넘은 성인이니 며칠 뒤면 돌아올 것이라는 안일한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양의 부모님을 뵙고 나서 저는 이 사건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딸의 방을 치우지 못해 망연자실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공허한 눈빛과 애써 덤덤한 척했지만 가늘게 떨리던 아버지의 손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수연 양은 세상의 전부였고 그런 딸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다고 몇 번이고 되뇌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사건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 전담팀을 꾸렸고 저 역시 매일같이 경찰서를 드나들며 수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된 단서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통화하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힌 상가의 방범용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수화기를 든 채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실루엣은 분명 수연 양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녀는 약속 장소를 향하는 듯 잠시 망설이다가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영상에 담긴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추적했지만 공중전화였기에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사는 주변인 탐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그녀와 가깝게 지냈던 3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같은 과 선배이자 그녀를 유독 따랐다고 알려진 남자,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그날 그녀를 만나려 했던 옛 동창,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다른 학교의 남학생이었지요. 저는 형사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초기 진술 과정을 간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수연 양의 실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의 알리바이가 너무나도 견고하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A가 B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면 B는 A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그 시각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인이 있었지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며 수사망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심증은 이미 그들 세 사람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미묘한 공기의 흐름, 진술 과정에서 드러나는 작은 모순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서는 사라진 사람을 걱정하는 진실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사관들의 집요한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산된 침묵과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자신들 주위에 두꺼운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경찰과 가족들, 그리고 저뿐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하루가 다르게 식어갔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사건들이 연일 터져나왔고 이수연 양의 이름은 신문 사회면에 작은 단신 기사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공론화하려 애썼지만 증거 없는 의혹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수사본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지요. 사건 파일은 장기 미제라는 차가운 이름표를 단 채 먼지 쌓인 캐비닛 가장 깊은 곳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삶이 통째로 증발해 버렸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력감과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사건을 23년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세월은 때로 기억을 풍화시키지만 어떤 기억은 오히려 시간을 자양분 삼아 더 단단하고 선명한 형태로 응고되기도 합니다. 제게 이수연 양의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접고 미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 PD가 된 이후에도 제 책상 한편에는 언제나 2002년의 그 낡은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 너덜너덜해진 종이의 감촉, 핏바른 사진 속 수연 양의 앳된 미소는 매일 아침 저에게 말을 거는 듯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실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수사 기록을 기계적으로 넘기던 제 손가락이 한 페이지 위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수연 양의 다이어리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 한 구석에 아주 작게 적혀있던 메모. JSK 9-4. 20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이것을 친구들의 이니셜과 단순한 약속, 날짜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저 역시 수십 번을 보았지만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저 무의미한 낙서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글자들은 저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일어나 서재에 꽂혀있던 당시의 용의자 프로필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유력했지만 완벽한 알리바이로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3명의 남자. 그들의 이름 이니셜은 놀랍게도 JSK와 일치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뒤에 붙은 숫자 9-4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가능한 모든 조합을 대입해 보았지만 그 암호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단서는 발견되었지만 그 단서를 해독할 열쇠가 없었습니다. 답답함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신촌 일대의 오래된 건물들이 재개발로 철거된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당시 사건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던 기억을 더듬어 철거 예정인 건물 리스트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연 양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공중전화 부스, 바로 뒤편에 있던 낡은 상가 건물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철거 현장 소장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혹시라도 유류품이 발견되면 반드시 연락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희망을 거의 포기하고 있을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철거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건물 지하의 낡은 배관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녹슨 쇠,
파이프 틈에 끼어있는 작은 물체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인부의 거친 손 위에 놓여있던 것은 흙과 먼지로 뒤덮인 채 형체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푸식된 낡은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2002년 당시에 유행하던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이 수연 양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20년 넘게 축축한 지하에 방치된 기기에서 과연 무언가를 건져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감싸들고 곧장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원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내부 회로부터 저장 장치까지 부식이 너무 심해 복원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관적인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어떻게든 시도라도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연구소에 전화를 거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여 만에 연구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수백 번의 시도 끝에 손상된 메모리 칩의 아주 작은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원된 것은 고작 몇 초 분량의 음성 파일 하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헤드셋을 쓰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극심한 소음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겁에 질려 울먹이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 겹쳐 들려오는 거친 남성들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비록 대화 내용은 명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 양은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를 데려간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다이어리에 적혀있던 세 개의 이니셜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3년 전의 희미한 낙서와 땅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희미한 목소리가 마침내 하나의 진실을 향해 만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몇 초 분량의 음성 파일은 희망인 동시에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23년 만에 찾아온 유일한 증거였지만 치직거리는 소음 속에 묻힌 희미한 목소리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법적인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음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목소리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저는 곧장 국내 최고의 음성 분석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미제 사건 해결에 기여했던 권위자였지요. 분석 과정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더딘 작업이었습니다.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마치 수백, 수천 겹의 소음. 껍질을 한 겹씩 조심스럽게 벗겨내어 가장 안쪽에 있는 가느다란 속살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주파수 분석을 통해 기계음, 바람소리, 배경음을 하나씩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이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면 위를 오르내리는 복잡한 음성. 파형 그래프를 보며 저는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겹의 소음을 걷어내자 뒤엉켜 있던 목소리들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뚜렷하게 분리된 것은 겁에 질려 울먹이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단어는 불분명했지만 그 절박한 음색만으로도 저는 그것이 수연 양의 목소리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명확히 구분되는 세 명의 남성 목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명은 윽박지르는 듯한 거친 톤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를 말리는 듯한 목소리, 나머지 한 명은 낮고 빠르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23년간 제 머릿속을 맴돌던 세 개의 이니셜 J, S, K가 번개처럼 음성 위로 겹쳐졌습니다. 다이어리에 남겨진 암호와 땅속에서 발견된 목소리가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목소리가 정말로 그들의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에게 성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목소리에도 고유의 무늬가 존재하기에 대조할 음성만 있다면 동일인 여부를 높은 확률로 가려낼 수 있었지요.
문제는 대조할 그들의 목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녹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20년 전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출신 학교, 동아리, 과거 행적들을 모두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이었던 K가 대학 시절 방송부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당시 방송부에서 제작했던 낡은 비디오 테이프들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에서 20년도 더 된 낡은 테이프들을 찾아냈을 때의 심정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하자 앳된 목소리의 K가 축제사회를 보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두 명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는 과거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녹취된 진술 음성이 남아 있었고, J는 그가 졸업한 학과의 홍보 영상에 짧게 등장한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적처럼 세 사람의 20년 전 목소리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성문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mp3 파일에서 복원된 세 남성의 목소리는 저희가 확보한 J, S, K의 과거 목소리와 그 특성이 90% 이상 일치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석 과정에서 저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3명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목소리와 수연 양의 목소리 외에 아주 희미하게 녹음된 제사의 목소리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가해자들처럼 공격적이지도 수연 양처럼 절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만해, 이러지마 라고 말하는 듯한, 겁에 질려 말리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는 4명의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3명의 공범 그리고 1명의 목격자. 이 네 번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추측의 안개는 걷혔고 이제 저는 진실이라는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나침반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목소리. 그것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자 굳게 닫힌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3명의 용의자 J, S, K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침묵해야만 했던 인물. 그는 분명 그들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23년 전의 수사 기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모든 인물의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이름들 속에서 저는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목격자는 분명 세 용의자와 같은 학과 혹은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지요. 함께 어울렸기에 그들의 범행 계획을 우연히 엿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가까운 사이였기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학교의 졸업 앨범과 동아리 명단까지 입수해 참고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고된 작업 끝에 마침내 하나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그는 세 용의자와 같은 과 동기였고 심지어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몸이 아파 고향 집에 내려가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부모님까지 그 사실을 증언했기에 그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출했던 당시의 고속버스 티켓 사본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인쇄 상태가 몹시 흐릿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탑승 날짜가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로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 아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부모님까지 거짓 알리바이에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현재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요. 저는 그에게 연락하기 전 며칠을 고심했습니다. 23년간 비밀을 지켜온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아닐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침묵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졌고 그 유가족들은 23년간 지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2000년대 초반 대학 문화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극도로 경계하며 거절했지만 저는 끈질기게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근처 찻집에서 잠시만 이야기를 나누자는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겁에 질린 듯한 불안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를 안심시키며 대학 시절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JSK의 이름을 꺼내자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피땀 흘려 복원한 음성 파일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스피커의 볼륨을 높였을 때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겁에 질린 수연 양의 목소리, 그리고 새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만해, 이러지 말라고 외치는 겁에 질린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찻집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동공은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23년 전 목소리를 들으며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너지는 얼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사의 인물,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라는 것을요. 그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23년간 봉인되었던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모든 것은 제이가 주도한 잔인한 장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S와 K가 이에 동조했고 자신은 그저 그들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연 양을 겁만 주고 돌려보낼 생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그녀의 강한 저항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제이와 SK가 자신을 찾아와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하면 너도 공범이며 너와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그 공포심 때문에 부모님께 거짓 알리바이를 부탁하고 23년간 죽은 듯이 살아왔다는 그의 고백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한 나약한 인간의 처절한 자기방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집을 나오며 그의 모든 증언이 담긴 무거운 녹음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23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의문의 안개가 마침내 걷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용의자들은 더 이상 JSK라는 익명의 이니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민준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명백한 실체와 얼굴을 가진 3명의 범죄자로 특정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추적의 끝이 마침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씨의 집을 나서는 제 손에는 23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은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도 평온한 일상을 영위해온 3명의 범죄자를 심판대 위로 끌어올릴 서늘하고도 강력한 칼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추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공권력이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확보한 모든 자료 다이어리 메모의 분석 내용, mp3 음성 파일과 성문 분석 결과, 그리고 박민준 씨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까지를 들고 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저를 맞이했던 젊은 형사의 눈빛에는 회의감이 가득했습니다. 23년이나 지난 사건을, 그것도 한 다큐멘터리 PD가 가져온 정황, 증거들만으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노트북을 열어 복원된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을 때 회의감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소음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날의 절박한 목소리들은
그 어떤 유창한 설명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증거들은 새로운 기술과 만나 비로소 생명을 얻었고 마침내 공식적인 재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수연 양 실종 사건 특별수사팀이 23년 만에 다시 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수사팀의 자문 역할을 하며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경찰은 박민준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공식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한편 3명의 용의자 JSK의 현재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도권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소재가 파악된 제이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출퇴근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그림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2아이의 아버지였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S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고급 오피스텔에 사는 그의 모습은 그가 저지른 과거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는 가장 평범했습니다. 그는 작은 공공기관의 말단 직원으로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주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들이 멀리서 촬영해온 그들의 일상 영상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평범한 얼굴 뒤에 어떻게 그토록 잔인한 비밀을 숨긴 채 23년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웃음과 일상의 평온함은 모두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체포 작전이 계획되었습니다. 3사람이 서로 연락을 취해 입을 맞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체포는 각자의 자택과 직장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숨을 죽인 채 3곳의 현장에서 들어오는 무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무전기 너머로 짧고 다급한 보고들이 차례로 들려왔습니다. J 검거 완료. S 검거 완료. K 현재 연행 중. 그 순간 23년간 제 어깨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듯한 안도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사람은 각기 다른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 모두 처음에는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23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했고 자신들은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은 진실을 묻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취조실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던 그때 수사관은 테이블 위에 작은 스피커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23년 전의 목소리가 좁은 취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수연 양의 울음 섞인 목소리, 그리고 자신들의 젊은 시절 목소리를 듣는 순간 3 남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S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피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평범해 보였던 K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K였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했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해 왔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한 사람의 자백은 견고했던 그들의 침묵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문이 되었습니다. K의 자백 소식을 들은 S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입을 열었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주범 J 역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전모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자백은 제가 박민준 씨에게 들었던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끝내 진심 어린 사죄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한탄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23년 만에 마주한 진실의 민낯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비겁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추적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정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그들은 더 이상 23년 전에 오만한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그저 평범하고 지쳐 보이는 중년의 남자들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범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검사의 입을 통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방청석 가장 앞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계셨던 수연 양의 부모님은 오열하는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핏기 없는 아들의 얼굴만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길었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동정을 구걸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변명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23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유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사죄의 말 한마디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법의 이름으로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무거운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과연 23년의 고통과 21살에 멈춰버린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법정문을 나서며 마주한 텅 빈 하늘을 보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세상의 관심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이수연 양의 이름은 또다시 과거의 한 사건으로 잊혀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통쾌함이 아닌 깊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의 길고 긴 추적은 오직 한 사람, 억울하게 시간을 멈춰야 했던 이수연 양의 이름을 되찾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임은 끝이 났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차가운 서류 더미 속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수많은 미제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법의 벽 뒤에서 혹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영원히 묻혀버릴지도 모를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 잊힌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내고 그들의 마지막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같은 기록자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입니다. 법의 시계는 멈출지 몰라도 우리의 기억과 기록의 시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의 카메라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잊힌 사건의 기록을 향할 것입니다. 2002년 신촌의 그 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